미국 재무부는 비정부 기구들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진단 장비와 산소 호흡기, 마스크 등의 대북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가 16일 미국은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합법적이고 투명한 지원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16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한 인도주의 지원과 교역 설명 자료에서 북한과 이란 등 제재 대상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규정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9일 북한 등 신종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물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해당 규정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해외자산 통제실의 대북 제재 프로그램은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북한 정부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외자산통제실은 일반적으로 비정부 기구들이 특정한 인도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관련 진단 키트와 호흡 장비, 개인 보호 장비, 의약품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그 같은 지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외자산통제실은 공공시설 사용과 관련한 적절한 사용료와 세금, 관세, 비용의 지불 등 북한 정부가 연관된 거래도 제한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정부 기구들이 북한의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정부 기구와 북한 정부 사이의 제휴와 계약 등은 특별 허가가 없는 한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구체적으로 일반 허가와 특별 허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재무부 설명에 따르면 일반 허가는 대북 제재 규정에 명시된 4개 항목에 의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예정이 없던 비상의료 서비스 지원과 연간 5,000달러 한도의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 송금에 대해 일반 허가가 발급됩니다. 또 미국의 비정부 기구가 식품, 의류, 의약품 그리고 위생 지원과 식수 공급 개선 관련 물품 등을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에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경우 일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엔과 이와 연관된 단체와 프로그램, 자금, 인력에 대해서도 일반 허가가 발급됩니다. 재무부는 일반 허가 발급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별도로 심사해 특별 허가를 발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게 된 정치적 배경과 절차를 설명해 주목됩니다. 각 정부 부처가 수집한 정보를 통합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정부 기관이 합동으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경계령을 내린 데 대해 효과적인 정보 통합과 정책 수립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미 정부기관이 현 시점에 합동으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 이유를 묻는 BOA의 질문에 이번 주의보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자료 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개요와 권고된 조치를 제공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전날 국토안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과 함께 발령한 주의보에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은 미국과 전 세계 국가를 위협하며 특히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통합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다양한 악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전 세계에 배치하고 있으며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처럼 공개적 경계 조치에 나선 배경에 대해 미국 정부는 정기적이고 능동적으로 국제적 파트너와 민간 부문 그리고 일반인들과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계속 경계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의보는 미국 정부가 사이버 위협과 사건 정보를 공유하는 몇 개의 경로를 밝히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기존 자료 정보를 한 곳으로 수집해 정책 개요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 합동주의보는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신시내티 대학의 리처드 하크넷 교수는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가 북한의 해킹 패턴과 의도를 범정부 차원에서 알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Here we see that the group itself, which is the nation-state sponsor group, 사이버 전문가인 하크넷 교수는 16일 VOA에 이번 주의보는 국가의 후원을 받는 사이버 단체가 사이버 범죄를 이용해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전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을 통해 돈을 버는 유일한 나라라며 미국 정부는 주의보를 통해 전 세계가 이에 주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이버 안보 전문가인 매튜와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은 이번 주의보가 정부 각 부처에서 사이버 관련 조치가 이루어진 후 발령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We've seen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in the U.S. take action on this, whether it's Treasury through sanctions, Department of Justice. 재무부의 해킹 그룹에 대한 제재와 법무부의 해커 조직원에 대한 기소 조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재무부는 지난달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절취한 암호화폐의 돈 세탁이 연루된 2명의 중국 국적자를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고, 법무부는 2018년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에 연루된 북한 해커 조직과 조직원으로 알려진 박진혁 등을 기소했습니다. 하 연구원은 그동안 정보기관은 북한이 불법 활동에 사용한 악성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와 관련한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했던 반면, 이번 주의보는 북한의 전반적인 사이버 공격 사례들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의보는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잠정적인 피해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도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애틀랜틱 카운슬의 제니 전 객원 연구원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번 주의보는 북한의 일부 사이버 공격 사례들을 추적하고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미국의 정보 능력에 대해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전 연구원은 법무부가 박진혁을 기소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이번 주의보는 북한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향후 공격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주의보를 통해 미국은 자국 내 기관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은 북한의 위협을 높인다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주의보가 발령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해킹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I suspect that North Korea has probably stepped up its hacking activity. 매닝 연구원은 북한이 사이버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다며 미국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북한의 사이버 해킹에 대처하기 위해 제3국의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니 전 연구원은 미국이 보다 더 강화된 자금 세탁 방지, 대테러 자금 조달과 대확산 자금 조달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북한의 불법 가상화폐 거래들을 추적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크넷 교수는 특히 북한의 잦은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는 한국과 필리핀 등과 함께 협력해 해커들을 추적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튜어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해커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장려해 향후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막을 뿐 아니라 반격을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안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상하원에서 외교 안보 정책을 관장하는 민주당 대표 의원들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냈습니다. 공화당 대표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대표 의원들은 15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해 미국이 입장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한엔 상원 외교위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과 군사위 간사인 잭 리드 의원,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엥겔 의원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새로운 SMA에 대해 공정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곧 도달할 수 없다면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동맹 자체의 적절한 기능이 서서히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핵 프로그램이 계속 진전되고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도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SMA 체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준비 태세에 문제가 생기고 미국의 안보 이익뿐 아니라 미군들의 생명에 대한 위험도 점차 증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승자는 미국의 적국들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정부의 공감을 기대하는 심각한 우려라는 겁니다. 의원들은 한국이 추가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굳건한 동맹 유지를 위해 증가된 분담을 충족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미한 양국은 한국이 획득하고 지원해야 하는 역량과 군사 플랫폼을 다루기 위한 공유된 접근법 개발을 위해 미국과 몇 년간 협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이 미국에 한 제안이 거절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한국이 최근 협상 교착을 해소하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 미국에 상당한 제안을 했지만 백악관은 이 제안뿐 아니라 기금 소멸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제안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최소 13% 증액을 제안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한 분담금 협정 체결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수천 명이 지난 1일부터 무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행정부의 향후 계획과 현황 평가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속되는 협상 교착으로 인해 증가된 위험에 대한 평가와 완화 계획, 지속적인 완화 노력에서 비롯되는 파급 효과, 그리고 문제 해결과 새 SMA 체결을 위한 계획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협상 교착 상태는 미한 관계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존재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원 외교위와 군사위 민주당 대표들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재고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엥겔 위원장과 스미스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초 한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서한을 폼페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에게 각각 보냈습니다. 이어 메넨데즈 의원과 리드 의원은 지난 1월 말 폼페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에게 협상 장기화를 우려하며 미국의 입장 재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반면 공화당 중진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제임스 리시 의원과 군사위원장인 제임스 인호프 의원, 하원 외교위 간사인 마이클 맥칼 의원과 군사위 간사인 맥숀 베리 의원은 관련 서한들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간 지난 1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그동안 VOA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는 건 행정부라며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꺼려왔습니다. 이노프 위원장은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노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VOA에 미국은 한국은 물론 동맹국들에 많은 서비스와 도움을 주고 있고 경제적 기여도도 크다며 그들이 더 많은 분담을 하길 기대하며 한국 측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인호프 위원장실 관계자는 지난 1월 방위비 협상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대로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에 기초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총선 결과가 집권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나타나면서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셈법도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장기전에 대비한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총선이 끝난 직후인 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조성을 위해 국방예산비의 대폭 삭감을 반영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방예산 중 전력운영비에서 1,927억 원, 방위력 개선비에서 7,120억 원이 감액되는데 한국 국방부는 해외 무기 도입 사업이 주요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F-35의 도입 사업 예산도 삭감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국방부는
장비 도입 시기나 전력화가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6일 VOA에 한국 정부는 국방예산 삭감을 통해 미국 협상단을 상대로 강경하고 영리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계속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증액을 고수한다면 한국은 미국산 무기의 해외 도입 사업 예산 삭감 확대를 통해 미국 방산업체의 손실과 최종적으로는 미국 내 일자리 삭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겁니다. 특히 베넷 선임연구원은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미국민 실업대란이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최대 압박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rump is asking for is to kill U.S. jobs. That's the maximum pressure. 한편 베넷 선임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의 최종 비준 동의권을 가진 국회에서 여당이 과반석 이상을 점유하게 된 결과를 두고 미국 정부는 한동안 주요 여당 의원의 움직임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셈법 재계산 시기를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한국 정부의 국방비 삭감이 간접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집권 여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방 예산안 삭감이 반영된 추경안은 국회에서 쉽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현재로선 불분명하다며 한국 측이 지나치게 공개적으로 압박할 경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격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 이번 집권 여당 승리 결과로 인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내 한국인 무급 휴직 문제를 둘러싼 압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 문제의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여기에는 미국의 협상 지렛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산도 깔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군은 올해 전시작전권 조건부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 운용 능력 FOC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한국의 미국산 무기 도입 관련 예산 삭감 움직임이 당장 전시작전권 전환 평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분담금 협상 교착이 장기화된다면 미국이 역으로 전시작전권 전환 평가를 지렛대로 삼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동맹관계 신뢰가 무너지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해외 무기 구매 협상에까지 영향을 끼쳐 양측 감정이 격화될 경우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또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한국 정부 역시 총선 승리로 국정이 안정된 만큼 교착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교착 상황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한국 사회 역시 주한미군 철수론을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미한 동맹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그렉슨 전 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세계 각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도와 대처 등을 평가한 민간단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 가장 안전한 나라는 이스라엘, 가장 위험한 나라는 이탈리아로 나타났는데 자본주의 국가의 코로나 안전도가 높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에 기반을 둔 민간 연구단체인 딥 날리지 그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각국의 대처 등을 평가한 안전 국가 순위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안전도와 위험도, 치료 효율성, 유로존 안전도, 아시아태평양 안전도, 또 정부 지원도 순위 등 모두 6개 항목에 대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40개 나라를 포함한 안전도 순위에서 이스라엘이 1위를 기록했고 이어 독일과 한국, 호주, 중국, 뉴질랜드, 타이완, 싱가포르 등으로 비교적 코로나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나라들이 상위에 올랐습니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는 이탈리아, 그 뒤로 미국,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이 꼽혔는데 대체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여전한 나라들이 포함됐습니다.
치료 효율성 순위에서는 독일과 중국, 한국, 호주, 홍콩 등이 상위권에 올랐고 정부 지원도 순위에서는 독일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 G7 국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정부 지원도는 이스라엘과 캐나다에 이어 13위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안전도 상위 국가는 한국과 호주, 중국, 뉴질랜드, 하위 국가로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방콕 등이 꼽혔습니다. 유로존에서는 코로나 관련 가장 안전한 나라는 독일과 스위스, 가장 위험한 나라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나타났습니다. 팀 날리지 그룹은 순위 집계를 위해 세계보건기구,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센터, 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실시간 세계 통계 사이트 월드미터 등의 공개 자료를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16일 딥날리지 그룹의 코로나 안전도 순위와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 자유 지수를 비교하며 자국민 보호를 위해 최상의 대응을 하는 나라들은 모두 경제 자유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잡지는 코로나 안전도 상위 10개 나라 중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경제 자유 지수 30위권 국가라고 소개했습니다. 반면 경제자유지수 최하위권 국가인 북한의 경우 독재 정권이 공식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범죄율과 실업률도 제로로 발표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지수들은 자유시장과 자본주의가 코로나 대응을 더욱 취약하게 한다는 일각의 비판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포브스는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는 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돕기 위해 미국이 현재까지 응급보건과 인도적 경제적 지원에 기여한 규모가 5억 8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액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고 있는 타자 기구나 비정부 기구에 미국이 이미 지원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5억 800만 달러는 미 국제개발처의 국제보건응급준비자금과 국제재해지원금이 각각 2억 달러와 1억 9,500만 달러, 그리고 경제지원자금에서 5천만 달러 등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이날 공개한 100여 개 나라별 지원 계획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에서 루마니아로 코로나 개인 보호 장비를 수송하기 위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임무 수행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진보 성향 집권 여당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협력적 대북 정책이 힘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냉랭한 반응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급격한 정책 추진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지난 15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 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80석을 얻으며 압승했습니다.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개헌을 제외한 모든 입법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협력지향적인 대북 정책도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달 초 북한 개별 관광을 비롯해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교류협력 다변화 다각화 등을 새해 주요 업무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확산하면서 관련 후속 조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통일부 조혜실 부대변인은 17일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21대 새 국회 원구성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당의 압승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무엇보다 입법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지난 2018년 남북한 정상이 만나 발표한 두 차례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새 국회에서 가능하게 됐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4.27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9.19 평양 공동선언을 지금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했는데 이전에는 그 비준 동의를 받는 게 거의 불가능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준 동의를 받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니까 보다 안정되게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큰 과제인 거예요. 4.27 판문점 선언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의 내용을, 9.19 평양 공동선언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이행 약속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경제특구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야당의 반대로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여당 발의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북한 개별 관광, 남북 보건협력, 비무장지대 평화벨트 조성, 철도 연결 등 대북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물출 교수는 비록 이번 선거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이슈는 아니었지만 여당의 압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여론의 신임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북한의 냉랭한 반응 등을 감안할 때 무리한 남북협력 사업 추진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기자 설명회에서 총선 이후 신종 코로나 사태가 안정세를 보이면 북한 개별 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 국민의 북한 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남북 간 민간 교류의 기회가 확대돼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이에 대해 뭉칫돈이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벌크 캐시 조항이나 운송수단 반입 문제 등 국제사회 대북제재 조치와의 충돌 문제가 잠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광 분야는 허용이 돼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상황으로 기술적으로 들어가면은 유엔 제재위에서 혹은 미국 측의 단독 제재 부분에서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는 남북교류를 위한 각종 입법 자체가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니라며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 교수는 하지만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 협력 사업들 대부분이 유엔 제재 결의에 저촉된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합작 사업은 분명하게 유엔 제재의 결의 위반입니다. 신규 합작 사업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대북 투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이것이 현실성도 없는 거고 국제사회의 제재 대우를 오히려 흩트는 그런 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해온 것이거든요. 박 교수는 또 진보 성향의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해도 북한은 한국 정부가 미한 협력과 국제사회 제재 대우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여러 협력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예상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방역이나 식량 지원을 긴급하게 받아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제안이 인도적 분야에서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여지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주요 언론들은 탈북자 출신 후보들이 한국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당선된 데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러진 선거에도 주목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한국의 이번 총선을 다룬 로이터 통신 기사의 제목은 강남 스마일, 탈북민이 한국의 가장 부유한 지역구에서 당선되다입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민 태용호 씨가 서울에서도 가장 부유한 계층이 많이 사는 강남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데 주목한 겁니다. 이 통신은 전직 북한 외교관인 태 후보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탈출한 뒤 4년 만에 한국의 가장 부유한 지역구에서 당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태 당선인이 경쟁자인 4선 의원을 거의 20%포인트 차이로 이겼다며 그가 당선된 지역구는 부유한 보수층이 거주하는 곳으로 고급 주택과 상점 등으로 유명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태 후보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18억 원, 미화 146만 달러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가 한국에서 강연을 하고 책을 써 돈을 모았다고 해명한 내용도 전했습니다.
통신은 임성호 한국경희대 교수를 인용해 태 후보의 압승은 강남 사람들이 그가 탈북민이라는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며 태 후보가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 더 충성한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도 태 후보가 탈북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 통신은 특히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한국으로 탈북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면서 지난 20년 동안 3만 3천여 명의 북한인들이 탈북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지방에서 가난하게 지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태 후보가 선거 전 한국이 북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 더 나은 통일 정책을 그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며 그는 자신의 당선이 북한 정권의 가혹한 통치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ABC 방송은 자신의 당선이 전 세계 특히 북한에 한국의 포용성과 민주주의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한 태 후보의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태 후보가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로서 후보자들이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대표들은 김정은에 의해 지명된다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태 후보 외에 또 다른 탈북민 지성호 씨의 당선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방송은 지 후보가 인권운동가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깜짝 등장했던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언론들은 탈북민 출신 당선인들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상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치러진 선거에도 주목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이번 한국 총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주요 선거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런 가운데 약 4,400만 명의 유권자 중 66%가 투표에 참여해 한국에서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며 한국이 코로나에 대응한 투표 방식을 도입해 문제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투표소에 대한 방역이 이루어지고 유권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1m 이상으로 유지했으며 투표장에선 모든 사람들이 비닐 장갑을 지급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했다고 투표 과정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또 확진자들은 직접 투표소에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 격리 중인 사람들은 오후 6시 이후에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비중 있게 소개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바이러스 선거가 다른 나라 지도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 일부 주가 대선 후보 경선을 미루고 프랑스는 감염자 수 폭증으로 지방선거를 미룬 상황에서 한국의 총선은 대비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코로나 사태가 한국의 집권 여당의 승리를 안겼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코로나의 진원지인 중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는 등 발생 초기 대응이 부실하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이후 훌륭히 대처했다는 세계 각국의 평가가 이어지면서 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해 압승을 거둘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탈북민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북한 주민과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네, 오늘 방송의 주제는 북한은 총살? 북한에서 군 장교였던 탈북민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 통일맘연합회 김정아 대표. 탈북 후 인신매매를 당하고 중국인 남성과 낳은 아이와 생이별한 탈북민 엄마들이 다시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5년 민간단체 통일맘연합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를 통해 한국 내 탈북 여성들의 트라우마 치유와 정착 지원, 그리고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김정아 씨는 한 달 전부터 저격수 김정아라는 이름으로 북한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내용과 목적으로 다수의 탈북민 유튜버가 활동하는 상황에서 김 씨는 자신의 활동 배경은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이라고 VOA에 말했습니다. 일단 후원은 100% 완전히 다 끊긴 상태예요. 내가 오죽급했으면 내 유튜브를 열었겠어요.
너무 급해서 유튜브 이런 거예요, 사실은. 혼자들 기업 우리한테 그때 작년에 진행할 때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했었던 그 대표들한테 전화를 해봤거든요. 올해도 기업들이 몽땅 스톱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자산들 싹 다 현금화해서 회사에다 지금 투자하는 판이래요.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의 후원금 기부가 아예 불가능해져 궁여지책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 제작자들은 동영상 시청 조회수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부터 미국을 방문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상황 등을 알린 김 대표는 올해 중요한 해외 인권 활동을 앞둔 시점에서 매우 당황스럽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와 탈북 여성들은 지난해 미국을 방문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중국 내 탈북 여성들과 가족을 이룬 중국인 남성, 즉 자국민 인권 침해 사례를 만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조사 사업을 올해 진행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국통일부의 지원금을 받기로 했지만 인건비는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후원금 논의를 위해 잡아놨던 미국 내 인권단체 관계자의 방문 일정도 돌연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NDI 한국지사 대표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단체 역량 강화를 도와주는 예산이 따로 있다, 도와주겠다 했는데 코로나가 탁 확산되면서 사람 3월 5일쯤에 내려온다 했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전격 다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NDI가 지금 100% 다 자택 근무로 들어갔고 모든 예산이 잠정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김 대표는 국내에서 북한 인권 활동은 제약이 많고 결국 조사 결과를 미국으로 가져가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미국 방문 자체가 무산될까 걱정이 큽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상황에 대한 자료조사 사업과 북한 내 정보 유입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노채인 정광일 대표는 매년 미국을 방문해 북한 인권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첫 계획은 물론 북한 정보 유입 활동도 지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외부 정보 유입을 하다 보니까 마이애미에서 3월 말에 마이애미에서 쿠바 활동가들하고 같이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됐고요. 그리고 10월에 지금 세계 변호사협회 모의 재판을 하는데 조사자